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중증장애인 조기 노화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 수령 도입해야. 최근 5년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중증장애인 증가. 기대수명 77.9세. 국민평균 기대수명의 83.7세에 못 미쳐. 둘.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망 관련 의정부시 환수 절차 잠정 중단. 9월 말 의정부시 복지부 면담서 환수 중단 합의. 서미화 의원 활동지원제도 부정수급 문제 원인 유사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셋. 6년째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실제 활동의사 14.7%뿐. 이용인 10.5배 증가에 등록주치의 2.25배 증가뿐. 김예지 의원 본사업화 활동주치의 확보 제도 개선을. 넷.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인권위 현장조사 의무화해야. 솔루션 인권위 인권침해 차별행위 조사 규제 규칙 제16조 개정할 것 건의. 다섯. 교통약자 이동수단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 여전.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27%포인트. 저상버스 도입률 3.4배 차이. 윤영석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에 국비 지원 확대해야. 여섯. 자폐아동 감성케어 웨어러블 브랜드 코차일드 출시. 12월 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인디고고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일하는 중증 장애인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중증 장애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비장애인에 비해 짧습니다. 중증 장애인 조기 노화에 따라 노령연금의 조기 수령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 등급제 폐지 후 2019년부터 장애 정도 심사 결정자, 중증 장애 중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2019년 4,966명에서 2023년 6,183명으로 늘어나 최근 5년간 1,217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증 장애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비장애인에 비해 짧습니다. 국립재활원이 발간한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이며 이 중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직접장애인은 57.9세로 우리나라 국민평균 기대 수명인 83.7세, 통계청 2022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이 은퇴 후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1969년생부터 기준 만 65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광원과 어선에서 종사하는 특수직종 근로자에게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상대적 기대 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중증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수령 도입 또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찍이 중증장애인 조기 노화에 따른 조기연금 지급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 노화에 따른 고용주 및 당사자 지원 방안 탐색 백서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정규 조기연금 지급 연령보다 4년 빠르게 감액 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장애보험이 도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발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살 사건에 대해 의정부시가 환수 조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시는 고 장성일 씨와 관련한
환수 조치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월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4일 의정부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장성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 씨는 사망 3주 전 의정부시로부터 지난 5년의 활동지원사 인건비 2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큰 압박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와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시는 해당 면담을 통해 환수 관련 행정조치를 잠정 중단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민간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해당 협의체는 10월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전문가 등이 참여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민간협의체를 통해 지금 발생한 활동지원 부정수급 문제의 원인을 먼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당시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고인과 소통했는지 확인하고 이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할 의사 1인을 선택해 일반 건강관리, 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며 2018년 5월부터 시작돼 6년째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현황에 따르면 1차부터 4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건강주치의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502명에서 5,255명으로 10.5배 이상 증가했으나 등록 주치의는 340명에서 765명으로 2.25배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등록 주치의 765명 중 실제 활동하는 주치의 수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4차 시범사업에 등록한 주치의는 765명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 6월 실제 활동하고 있는 주치의는 113명,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4차 시범사업 활동 주치의는 56.6%,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에서 활동하고 있고 울산과 전남은 0명, 인천, 충남, 경남은 1명, 나머지 지역도 7명 이하로 지방으로 갈수록 활동 주치의 수는 저조합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활동하는 의사 수가 적은 이유는 수가 체계 때문입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방문 진료 특성상 이동 시간을 포함해 일반 외래 진료보다 많은 진료 시간이 소요되지만 수가는 방문 횟수당으로 책정돼 실제 주치의 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예재 의원은 장애인이 의료 접근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재 의료 시스템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본 사업화를 위해서는 활동 주치의 수를 높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의사와 간호사라만 구성돼 있는데 통합적인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하인권위가 진정사건을 조사할 때 현장조사 대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과 사진자료 등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 차별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장애인제도 개선 솔루션, 이하솔루션은 인권위의 장애인 차별 진정 내용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현정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조사구제 규칙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10월 10일 밝혔습니다. 최근 A씨는 전동 휠체어로 식당에 들어가려다 출입 거부당한 사건이 현장조사 없이 식당 의견만 반영돼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휠체어가 통로를 막아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한 것입니다. A씨는 통로가 충분히 넓어 휠체어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식당 측이 제출한 사진 자료만으로 통로와 협소 여부를 판단해 차별 진정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현장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스타벅스 광화문 R점이 있습니다. 이 매장은 인권위 조사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결과 건물 소유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매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현장 조사는 공정한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피진정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기 위해 왜곡된 각도의 사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별 사건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겪은 차별의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차별을 용인하는 면죄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할 경우 유사한 사건들이 이어질 때도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담당 조사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솔루션은 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구제 규칙 제16조 진정 및 피해자 조사에 진정 내용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 현장 조사 결과 진정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진정인에게 미리 통지해 해명 기회를 제공할 것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27%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률 또한 격차가 3.4배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0월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이 수도권 108.9%, 비수도권 82.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로 대표되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도입률은 수도권에서 108.9%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82.1%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도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1월 기존 버스를 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음에도 2024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9.7%에 불과하며 최고 도입률을 기록한 서울이 71.1%로 37.7%에 불과한 비서울 지역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울산 20.9%, 제주 22.3%, 인천 24.3%, 전남 24.9%, 충남 27%, 경북 29.4%는 도입률이 30% 미만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6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도입 속도가 차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보다 평등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저상버스와 장애인 특별 운송수단 도입률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국토부 차원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파리로엠&B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감성 케어를 돕기 위한 웨어러블 브랜드 코차일드, 영어 대문자 KOCHILD를 출시합니다. 코차일드는 자폐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감정 조절을 효과적으로 돕는 스마트 밴드와 영어 소문자 T, 영어 대문자 VNS, 경피적 미주신경 자극 기반의 신경 제어기를 통해 의료적 기능과 실생활에서의 사용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코차일드의 첫 제품 라인업은 감성 분석 스마트 밴드와 TVNS, 경피적 미주신경 자극, 신경 제어기로 구성됩니다. 스마트 밴드는 자율신경계 활성도와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TVNS, 경피적 미주신경 자극, 신경 제어기는 아이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감정 조절을 돕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파리로엠&B 최용원 대표이사는 코차일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단순히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닌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유익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코차일드의 제품들은 12월 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인디고고에서 론칭될 예정입니다. 국내 출시 이전에 구매가 필요한 고객들은 인디고고 플랫폼에서 출시 기념 할인 혜택과 함께 사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차일드는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주력해 자폐 스펙트럼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차일드를 론칭하는 파리로엠&B는 최첨단 헬스케어 기술과 바이오 메디컬 솔루션을 중심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다양한 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전문 의료기기 제조 기업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미래를 지향하며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차일드 브랜드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파리로엠&B는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